자,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로 한글 맞춤법 수업은 모두 마무리할 생각인데요. 이게 단순히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 2, 3차시 그리고 4차시를 거쳐서 여러분들 공부한 거 여러 번 반복하고 학습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마지막 남은 이 사이시옷 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다 점검하는 차원에서 교과서 학습 활동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58쪽이고요. 사이시옷에 관한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 이제 찾아와 주신 교생 선생님 전희진 선생님께서 수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고등학교 국어과 교생선생님 전희진입니다. 지금부터 한글 맞춤법의 사이시옷 표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58, 159페이지입니다. 네, 여러분 사이시옷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네, 사이시옷은 이름에서 짐작 가능하듯이 어딘가의 사이에 들어가는 시옷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이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발음의 변화를 이 사이시옷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기하는 거예요. 자, 나는 고깃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아 고깃배를 갈라 찌개를 끓였다 라는 문장을 봅시다. 자, 첫 번째 사용된 고깃배는 둘 중에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탄 거니까 내가 고기를 잡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배를 의미하죠. 그래서 얘는 고깃배로 표기합니다. 자, 두 번째 얘는 뭐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의 배를 가른 거죠. 그래서 얘는 물고기의 배를 의미하죠. 얘는 표기할 때 고기배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분명 고기와 배 동일한 소리의 결합인데 하나는 된 소리로 고깃배 이렇게 소리가 나고 하나는 고기배로 둘의 소리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처럼 명사와 명사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발음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것을 표기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럼 사이시옷은 우리가 언제 표기할 수 있을까요? 자, 표기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이 조건은 모두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 전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앞에서 말했듯이 사이시옷은 어떤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명사, 또 다른 말로 합성어가 형성이 될 때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두 단어가 만나서 발음의 변화가 생겨났고 된소리로 발음이 나고 있죠.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사이시옷을 사용한 겁니다. 자, 나무와 가지 모두 어근 명사와 명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성어죠.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해와 님이 결합하여 해님 둘 중에 어떤 것이 표기가 맞을까요? 네, 바로 햇님이가 아니라 해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자주 보는 유튜버 햇님이도 사실 틀린 표기법이에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님이 무엇인가요? 님은 명사가 아니라 전미사죠. 자, 하나는 명사, 하나는 전미사 결합하면 파생어가 됐죠. 다른 말로 어근이라고 할게요. 자, 어근과 전미사가 결합하여 파생어가 되었어요. 여기서 전제 조건은 합성어일 때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파생어의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적어도 하나는 고유어여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조건에서 봤듯이 명사와 명사가 결합해야 한다라는 사이시옷 표기 전제 조건을 한번 살펴봤죠. 합성어가 되어야 하는데 합성어가 되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두 명사가 둘 중 하나는 적어도 고유어여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자, 고유어와 고유어 둘 다 고유어인 경우에 사이시옷 적을 수 있겠고,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도 적어도 하나 있으니까 되고, 한자어와 고유어도 당연히 되겠죠. 고유어가 하나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 있으니까. 근데 이 경우는 적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고유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은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자어 초와 한자어 점이 결합하여 합성어가 형성이 될 때 초점 이 둘 중에 어떻게 표기해야 맞을까요? 네, 바로 초점이 아니라 초점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합니다. 물론 발음은 초점으로 된 소리가 발음이 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거죠.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입니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자, 다음 예를 한번 같이 볼게요. 손등은 분석하면 손 더하기 등으로 명사 고유어 고유어입니다. 비빔밥은 비빔 더하기 밥으로 명사 고유어 고유어입니다. 자, 밤길은 밤 더하기 길로 명사 고유어 고유어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조건 1과 조건 2를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하지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조건 3은 만족시키지 못했네요. 이처럼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경우 사이시옷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1과 2를 만족시키더라도 조건 3까지 만족시키지 못하면 사이시옷을 적지 못합니다. 네, 마지막 조건 4, 발음의 변화가 있어야만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6가지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잠깐 일시정지 해두고 각각의 단어가 결합되었을 때 어떤 발음이 예상되는지 옆에 한번 적어주세요. 네, 일시정지 모두 다 하셨죠? 네, 그럼 이제부터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자국은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이자국 또는 이자국으로 발음됩니다. 자, 자릿세는 어떻게 발음되냐면 자릿세 또는 자릿세 이렇게 발음됩니다. 자, 후 더하기 날은 어떻게 발음됐나요? 바로 훗날로 발음되고 뒤 더하기 머리는 뒷머리 이렇게 발음됩니다. 뒤 더하기 일은 뒷일로 발음되고 예사 더하기 일은 예산일로 발음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발음의 변화 현상이 같은 것끼리 묶어보자 라고 했는데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자국과 자릿세를 봅시다. 자, 얘네들은 지금 뒷말이 된소리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묶냐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일을 나눌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사례 후 더하기 날, 뒤 더하기 머리 얘네들을 보시면 자, 기존의 것과 비교했을 때 없던 것이 생겼나요? 네, 없던 것 니은이었죠. 니은이 새로 생겼고 뒤 더하기 머리와 비교했을 때 니은이 덧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묶을 수 있는데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네, 바로 니은 소리가 덧난다 라고 묶을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사례. 자, 뒤 더하기 1은 지금 현재 니은이 덧나고 있고 예사 더하기 1도 니은이 덧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묶여서 세 번째는 니은 소리가 덧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건 4가지를 모두 살펴봤고요.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교과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지금 자, 선생님께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과서를 보면서 선생님한테 배웠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사이시옷을 써야 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글을 쓸 때 헷갈릴 때가 많다. 자,
그리고 한글 맞춤법 30항의 내용이 꽤 복잡하기 때문인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봐주세요. 여기는 좀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이제 한자어와 한자어의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원칙은 이제 안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옛날 사람들이 써오던 말들 중에 그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6가지는 이렇게 교과서에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곡간, 횟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자주 쓰는 글자는 이 숫자, 횟수 뭐 이 정도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곡간 정도까지는 우리가 평소에 쓰긴 하는데 착간, 퇴간, 횟방 이런 말 요즘 잘 안 쓰죠, 그렇죠? 그래도 아무튼 이제 맞춤법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6개밖에 안 되니까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 절반 정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들이니까 어렵지 않겠죠? 자,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순 우리 맛보기 속 단어들의 이 원칙을 적용해 보자. 미와 집으로 합성어를 만들 때 뒷말인 집은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난다. 그리고 앞말이 받침이 없죠. 모음으로 끝났죠. 그래서 윗집 이렇게 써야 됩니다. 윗집. 또 한자어와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인 퇴마루는 니은 소리가 덧난다. 그래서 퇴마루라고 써야 된다. 이 퇴가 한자어예요. 신기하죠?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자, 그리고 이 원칙을 고려했을 때 이 사진의 초점을 그의 콧날에 맞추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사진의 초점을 콧날에 맞추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이시옷 규정은요 100%가 아니에요.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긴 했는데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 사이시옷 규정은 예외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더 이상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원칙이 정확하게 적용된 단어들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교과서 160쪽 이해하기 활동입니다. 자, 여기는요 의문의 변동부터 시작해서 한글 맞춤법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싹 다 한 번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긴 말 할 필요 없겠죠. 바로 한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래요.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이 의문 변동의 이름과 개념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걸 한번 올바르게 짝지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해 주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음화는 리을이 아니었던 게 리을이 되는 게 유음화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칼날이 칼날로 발음된 현상이 유음화겠죠. 그 다음에 의탈락입니다. 의탈락은 용언 어간 끝소리 의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의탈락입니다. 크에다가 어가 붙으면 커가 되는 현상 같은 게 있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이 되는 게 비음화입니다. 국민을 국민으로 발음하는 현상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반모음 첨가는요, 모음이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또는 모음으로 끝나는 세언 뒤에 조사애가 결합할 때 반모음이 덧붙는 현상이고요. 피어라를 피여라로 발음하는 현상 같은 게 있겠습니다. 다음 된소리 대기는요,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고요. 대표적으로 학교를 여러분들이 학교라고 발음하는 현상 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거센 소리 대기는요, 마지막 한 개 남았죠? 이렇게 연결되고요. 족고를 조코 이렇게 발음하는 현상 등이 있겠습니다. 자, 다들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인데요. 2번은 그냥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여기 반영된 의도가 무엇일까? 뭐 간단해요. 뭐 이게 어떤 한글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 쉽게 배워서 쓸 수 있게 하는 거는 소리대로 적는 게 유리하고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읽을 때 글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을 때도 필요하잖아. 그때는 또 이제 어법에 맞게 적는 게 유리하니까 각각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만들어 둔 거죠.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시고요. 자,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OX 표해 보도록 하세요. 자, 바로 정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X, 두 번째 거는 동그라미, 세 번째 건 동그라미입니다. 보조 용어는요, 앞말에 붙여 쓸 수 있어요. 띄어 쓰는 게 원칙인데 앞말에 붙여 씀도 허용한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생어에서 앞말에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대체로 그 원형을 밝혀놓는다. 파생어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뭐 합성어나 파생어나 뭐 그 다음에 다른 품사에서도 어떤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이시옷 규정은 방금 했죠?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1쪽의 2번입니다. 정확한 발음을 적고 의문 변동의 이름을 적어 달라고 하네요. 자, 이것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한번 정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코는요, 발음을 나코라고 하고요. 이게 뭐지? 거센 소리 대기. 그 다음 설날은 발음을 설날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유음화. 해돋이는 해돋이라고 발음하고요. 이거는 국의 음화. 다음 국밥은 국밥으로 발음하고요. 얘는 된소리 듣기. 다음 국물은 국물이라고 발음하고요. 이거는 비음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번입니다. 다음의 경우로 음운 변동으로 보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먹은이라고 발음하고 맛을 맛을 it을 이질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거는 음운 변동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응 이런 게 있잖아. 이응. 이 초성에 오는 이응은요. 먹은 할 때 이 이응은 얘는 음운이 아니야. 그냥 빈칸이야. 의문이 없는 아무 자음이 없는 건데 그냥 빈칸을 채워주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써준 것 뿐이에요. 초성에 나오는 이응은 의문이 아닙니다. 종성에 나오는 이응은 받침에 나오는 이응은 의문이 맞아요. 하지만 초성에 나오는 이응은 의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동된 의문이 없어. 여기 먹은 보세요. 먹은 보시면 미음, 이응, 니은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의문으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바뀐 게 한 개도 없잖아. 이랑 비교해 봤을 때 변동이 안 일어났죠. 변동된 의문이 없으니까 의문 변동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죠. 근데 이 간단한 원리인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초성에 나오는 이응은 의문이 아니다. 자, 이렇게 2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교과서 162쪽이고요. 한글 맞춤법 목차인데 요 위에 거는 안 보셔도 되고 밑에 거 위주로 봅시다. 1번에 1, 2, 3, 4번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어떤 게 맞는지. 봤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하나같이 좀 만만치 않은 것들만 골라놨어요. 하나씩 볼게요. 1번은 어렵지 않죠. 당연히 돗자리죠.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부터가 좀 어려워요. 이거 전에 선생님이 한번 언급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출산율일까요? 출산율일까요?
요즘 뭐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 쓰는데 출산율이 맞아요? 출산율이 맞아요? 요거는 출산율이 맞습니다. 출산율이 맞습니다. 근데 이 률과 율 이게 똑같은 글자거든? 근데 어떤 때는 왜 률로 쓰고 어떨 때는 왜 율로 쓸까? 이게 규칙이 있는데요. 이 앞에 오는 말 있지. 이 받침. 이 받침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이 앞에 오는 받침이 없거나 그러니까 모음으로 끝나거나 받침이 니은인 경우에는 뒤에 뭐라고 쓰냐면은 율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앞에 자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받침이 있으면 니은 빼고 있으면 률로 써야 돼요. 자, 이러한 원칙이 율만 있는 게 아니라 열, 이런 거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갖고 출산 율이 맞고요.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운 율이 맞고요.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근데 합격 률이 맞고요. 왜냐하면 니은 모음으로 끝나거나 니은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자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공 률이 맞아요. 그쵸? 아까 이 받침에 오는 이응은 의문이 맞다 그랬죠? 얘는 다른 자음이 왔기 때문에 률이 맞습니다. 자, 이게 똑같은 글자인데 이렇게 경우에 따라 다르게 쓴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싸전과 쌀전 중에 어느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인데 요거는 싸전이 맞고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싸전이 맞고요. 이 지읒 앞에서 리을이 탈락한 건데요. 요거는 요즘 우리가 싸전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여러분들 쌀집이면 쌀집이라고 하지, 그치? 쌀집이 우리가 쌀집이라고 하지 싸전이라고 안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싸전이라고 했어요. 이게 쌀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똑같은 조건이거든. 리을 뒤에 지읒이 오는 거 똑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얘는 리을이 탈락하고 얘는 쌀집은 리을이 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시간이 흐르면 문법도 바뀌어요. 역사성 배웠죠. 언어 습관이요. 옛날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랑 우리의 현대 사회의 언어 습관이 달라요. 근데 이제 문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좀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 좀 안 맞는 규칙들이 있긴 있어요. 문법에. 이게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요거는 뺄게요. 안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은 안 지켜지는 규칙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문법도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 언어의 역사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넉넉지 않다와 넉넉치 않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맞냐? 넉넉지 않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왜 넉넉치 않다는 틀렸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자, 이거 비교를 해볼게요. 넉넉하다 이 말이랑 만만하다 이 두 단어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이 넉넉하다 같은 경우에는 받침이 기역으로 끝났고요. 만만하다 같은 경우에는 받침이 니은으로 끝났어요. 이 니은이 어떤 우리 의문에 하냐면 여러분들 다 배웠죠? 얘는 울림소리야. 울림소리 뭐가 있지? 니은, 미음, 리을, 이응. 그 다음에 모음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울림소리고요. 얘는 안 울림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울림소리가 되게 우리나라 말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문법 공부할 때 울림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울림소리 뒤에 이 하다가 오잖아. 이 경우에는 이 히읗이 살아요. 히읗이 살아요. 와, 살아요. 근데 안 울림소리 뒤에 히읗이 오잖아? 그럼 이게 죽어요. 그래가지고 줄여서 쓸 때 어떻게 되냐면 얘는 넉넉지가 되는 거고 얘는 만만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넉넉지 않다. 밑에 거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고? 앞에 오는 받침. 앞에 오는 말의 받침. 아까 위에도 여기 보면 우리 요거 할 때도 앞에 오는 말의 받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똑같아요. 우리 음운 변동할 때는 이 울림소리냐 안 울림소리냐 앞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뭐 이런 걸 따지고 앉아있어 라는 생각이 막 머릿속에 막 들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문법이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3쪽입니다. 이건 이제 띄어쓰기 규정이네요.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문장 여러분들 한번 띄어쓰기 시작해 봅시다. 이 위에 있는 규정을 잘 읽어보면서 쓰세요. 자, 시작. 자, 바로 한번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나만큼 이거 조사죠. 붙였어야 되죠. 이나 이것도 조사죠. 이렇게 나만큼이나 그녀도 첫사랑의 기억을 지우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밑에 이걸 사려면 지금 당장 5만 원 내지 5만 8천 원이 필요해. 참, 너 문제를 위한 문제네. 자, 그 다음에 163쪽 3번입니다. 요거는 좀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되게 많이 틀리는 거거든. 이거 던과 든의 차이 알아요? 그러던지 말던지 이게 맞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맞아요. 그죠? 자, 헷갈리죠? 볼게요. 이 더는요. 더는 지난 일, 그러니까 과거 회상이야. 이 드는요. 선택이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더는 회상. 그랬던가 할 때 회상. 선택은 그러든지 말든지 이거 든이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거 규칙으로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죠? 읽을 때든지 쓸 때든지 이건 든이겠죠. 든지라고 써야 맞겠죠. 근데 어려워든지 이거는 이제 옛날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던지라고 쓰는 게 맞죠. 이 던지와 든지는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4쪽입니다. 이 노름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 앞에 이제 원형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고 원형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다 그랬죠? 본래 단어의 뜻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꼭두각시 노름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 도박할 때 노름이라는 단어 두 개 비교해 보면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5번은 또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보면은 우리 교과서 만드시는 분들이 또 우리 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들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시는데 선생님은 좀 생각이 달라요. 이거는 상표잖아, 상표. 그치? 상표는 고유명사야. 만든 사람 맴이에요, 만드는 사람 맴. 우리가 이제 오뚜기 막 회사 찾아가가지고 이거 왜 오뚝이라고 안 쓰고 오뚜기라고 써요 하고 막 시비 걸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럼 또 안 되죠. 우리가 또 상표권은 좀 보장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 태클 걸고 이런 거는 선생님 좋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면 보자. 여기 보면은 지금 화면이 좀 깨지는데 여기 it음이라고 돼 있어요. 틀렸죠? it음이라고 써야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먹고 틀렸죠? 또 먹고라고 써야 맞죠? 이건 더 착한이겠죠? 그렇죠? 어서 오십시 요 아니죠? 우리 종결어미는 요가 아니라 오로 써야 되죠. 만나요 고깃집 이건 맞아요? 얘는 맞아요. 또 있나? 여기 있네요. 이 고깃집이 아니죠. 어떻게 써야 되죠? 우리가 합성어잖아. 고기와 집의 합성어잖아. 그리고 앞말이 둘 다 우리 이제 고유어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사이쇼를 적어줘야 되죠. 고깃집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 그냥 이런 것도 있다 하고 보시면 돼요.
자, 165쪽입니다. 여기 뭐 굉장히 복잡한 표가 그려져 있는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풀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외우면 좋지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제시를 해줬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혜진이랑 상우랑 서로 막 이렇게 자기 어떤 지적 능력을 뽐내고 있어요. 자, 굿이 이거는 어떻게 발음되고 갓이 이거는 어떻게 발음되죠?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렵지 않죠? 굿이는 굳이, 갓이는 같이, 그 다음에 디귿, 티읕이 이 모음 앞에서 지읒, 츠으로 변하는 뭐? 국의 음하지. 자, 얘는 왜 일어나는 거야? 얘는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밑에 거는 뭐가 뭐로 바뀐 거지? 잇몸 소리가 센 입천장 소리. 그러니까 치조음이 경국음으로 바뀐 거죠. 치조음이 경국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국의음화죠. 경국의음화. 줄여서 국의음화. 어렵지 않았죠? 자, 마지막입니다. 166조. 이 시가 한 편 있어요. 시가 한 편 있는데 이 이상이라는 시인은요 일부러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한 시를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요거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모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대면 수업식이 아니라 모둠 활동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한번 띄어쓰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강요하지 않을게요.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내가 얼마나 띄어쓰기를 잘하나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정답을 이제 이어지는 화면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내가 얼마나 잘 맞췄나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66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의문의 변동이랑 한글 맞춤법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이었을 텐데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좀 어려운 내용이 이어지겠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납시다. 안녕.